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금리가 급락세를 보였고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이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었다. 시장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주들의 반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시장 전반에 걸친 기대감들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또 한 발 더 나가서 시장은 내년 6월까지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또 우세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미국 증시 상황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아시아나가 최근에 주가 급락세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화물 매각한다, 합병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주가가 조금 올랐었거든요. 근데 다시 또 내리고 있거든요. 아니, 모든 것이 완료가 됐는데 왜 내려가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 아시아나 합병과 관련된 이야기들, 또 주가가 왜 또 내려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무려 시가총액이 22조 원이나 날라간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종목은 아니고요. 포스코하고 에코프로 이 두 종목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의 증발 효과가 훨씬 더 컸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다가 에코프로 BM을 갖다 더하면 더 많은 시가총액의 하락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다만 어쨌건 2차전지의 업황이 좀 안 좋고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 물론 최근에는 약간 반등의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죠. 기술적 반등일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이 내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3일 금요일입니다. 주말장이 왠지 또, 핫뜨거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다우지수, 나스닥이 모두 강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감이 조금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에 대한 어떤 기조가 많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흐름은 어쨌든 우상향 패턴을 계속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투자 심리를 통한 어떤 기대치들이 계속 높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우지수가 무려 1.7% 상승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78%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흐름이 매우 좋고요. 이런 흐름들 속에서 기대감이 계속 커지게 된다면, 시장은 이제 거침없이 또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봐야 될 게 많아요. 그동안 많이 내렸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포지션은 아직까지는 조금 경계심이 있긴 있습니다. 수급도 완전히 되살아난 건 아니죠. 하지만 그동안 시장을 억눌렀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국채금리가 지금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어제도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또 내렸다라는 얘기죠. 국채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요. 4.66입니다. 4.66. 5% 넘었다는 얘기 엊그저께 들렸었는데 이게 보통은 0.0 몇 정도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는데 그냥 뚝뚝 떨어지는 그런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에 따라서 기대감들이 좀 커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3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11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져가지고요. 4.801 기록했습니다. 두 자릿수로 떨어진 거죠.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고요.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조금 비슷한 양상입니다. 4.97. 그래도 5% 아래쪽에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일단 국채금리가 계속 떨어질 수 있었던 배경은요.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라고는 하는데 금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즉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요. 금리 인상하고 금리 인하하고는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루트에 들어가 있잖아요. 즉, 금리 인상이 끝났어. 그러면은, 금리 인하로 넘어가고, 금리 인하가 끝났어? 그러면은 금리 인상으로 넘어가는 거. 이게 자연적인, 부분이라 좀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이제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지금 11월 달에는 소비 관련한 부분에서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말 산타랠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 산타랠리라는 게 별게 있는 게 아니죠. 4분기 실적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이제 뭐 배당 랠리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대체적으로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좋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가운 상승이 한 두어 달 또는 내년도 1월 효과도 있잖아요. 예, 그때까지만 좀 만들어지면 상당한 기대감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영국에서 그 금리 동결했다는 이야기 나왔죠. 영국도 그래서 주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 부분들 뭐 얼마 전에는 네,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금리를 동결했었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 따라서 추가 금리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종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또 찬물 끼얹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JP모건의 이 다이먼 경영자는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이 연준이 금리를 최대 75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75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네, 여러 시나리오에서 대비하라는 의미에서 건넨 말이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금리가 이제 뭐 7에서 8%까지 오른다. 이 이야기 예전에 많이 하고 다녔었죠. 네, 금리 7% 오른대요. 국채 금리 7%까지 간대요. 금리가 7%까지 간다는 것은요, 경기가 굉장히 많이 침체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이 뭐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큰 놈이 온다면 주가가 엄청 빠질 것이다. 뭐 1700포인트 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멀리 벗어나 있는 그런 예상치들은요, 다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네, 아시죠? 뭐 주가, 기업들의 주가도 목표 주가가 지금 10만 원인데 갑자기 30만 원 목표 주가 이렇게 나오면은요, 당장은 환호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냥 네, 꼬셔 먹기나 네,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는 분들, 네, 여러분들 그러시죠? 네, 거기 혹시 넘어가시는 네, 그런 분들 안 계시죠? 네, 금리가 7%가 올라간다는 것은 네, 무지막지한 네,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연준은 긴축이 끝났음을 시사한 것이다. 뭐 얘네들이 또 부추기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렇게 부추기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네,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모습이죠.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풀이가 되는 모습이니까. 자, 파월이 2번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했다.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연준을 다시 연준의 일을 대신해주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연준이 긴축을 해줘야 되는 것을 이제 그 어느 정도 대신 해줬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기준금리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기준금리하고 국채금리하고 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뭐 꼭 네,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들이 금리 인상을 멈추면 국채금리도 오르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죠. 네. 어쨌든 긴축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긴축 사이클 끝나고 나면 이제 뭔가 이제 또 새로운 그런 기대가 나오겠죠. 즉 더 이상 최악의 상황은 없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면서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는데 가장 큰 부담감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비용 증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당분간은 더 유지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의 수순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요. 내년도의 증시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밑밥을 많이 깔아서 네, 종목들 많이 매수해 놓고 또 준비들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최대 수혜주는 아마 기술주가 될 가능성도 높아요. 뭐 일단 실적이 강하게 성장하는 부분들은 성장주나 이런 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네, 기업들 실적이 증가하는데 더 큰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들,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로 친다라면은 네, 반도체, 자동차가 네, 가장 실적 증가율이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되겠고 특히 그 중에서도 반도체 업황이 실적 기대감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네,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주도주가 새롭게 탄생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내년 6월까지 기준금리가 현재의 수준보다 인하될 가능성은 67%에 달한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연준이 이제 실제로 금리를 동결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름철 지나면서, 그죠? 하반기 들어가면서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12월까지 만약에 금리가 한 번이라도 인상이 된다라면, 금리 인하의 시기가 내년도 연말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올 하반기부터 금리가 인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저는 상반기는 넘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은 내년도 그죠? 네, 4월, 5월, 6월, 네, 그쯤 되면은 이제 슬슬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금리를 동결한다거나 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시사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에 미리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이 주가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 또는 그런 부분들은 최근에 금리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풀어나가게 됐죠. 자, 중동 이야기만 조금 개선된다라면 더없이 좋은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한번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아시죠? 멀리 있는 거. 내년도 흐름들을 대비하면서 매수를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크게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야기 보시면은요, 아시아나 주가 급락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화물 사업을 매각하면서 이제 합병 여기에 대한 부분들 문제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근데 잘 또 안 되고 있어요. 네. 아시아나 항공의 주가가요. 어제죠? 어제 8.86% 하락했다. 많이 내렸어요. 어제 같은 날은 불장이었잖아요. 계속 주가가 다 올라가는 그런 장이었는데 아시아나가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어. 이거 뭐야? 라고 생각되실 수 있겠죠? 네. 도대체 뭔데요? 인데 사실 화물 사업이 화물 사업에 대한 매각이 가결됐다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합병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EU 쪽, 유럽 지역 쪽에서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의 합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은 유럽과 한국을 오가는 주요 여객 화물 노선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함으로 인해서 독점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을 분리 매각하는 그런 선택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매각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 화물 사업 같은 경우는요, 아시아나항공의 매출 21%를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덜어내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합병을 위해서 덜어냈다. 근데 이럴 거면 합병 왜 해요? 라는 얘기가 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당시에는 아시아나가 부채가 많고 그래서 좀 힘들었었던 부분이었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했겠지만은 이제 업황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하면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인데 이거 금호가 물어주면 되는 거 네, 그건 안 되겠죠? 네. 자,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품기 위해서 화물 사업을 매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독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그럼 합병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면서 시너지가 나타나고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가는 왜 떨어지죠? 물론 이제 매각 관련해가지고 아시아나 IDT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아시아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이 21%나 차지하는 이 부분이 매각이 됨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적어야 된 거죠. 네, 기업 가치가 좀 낮아지는 상황이 일어난 거 아니냐라는 시장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화물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점유율 하락 이런 것들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EU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 그럼 이제 유럽 지역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미국, 일본 이런 쪽에 기업 결합 승인을 앞두고 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게 합병하는데 또 외국의 어떤 승인까지도 내야 돼? 이거 되게 복잡한 얘기긴 한데 어쨌건 간에요. 네. 두 기업이 이제 합병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약간 이제 합병이 좀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초대형 항공사의 탄생이 이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반반인 것 같은데 어쨌든 유럽의 이런 합병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해소를 해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충분히 이 합병이 잘 순조롭게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지금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이 화물 사업을 덜어내면서 나타나는 기업 가치의 훼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합병으로 인해서 시너지만 더 낼 수 있다라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이나 실적 증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점점점 증가세는 보이고 있죠. 그리고 뭐 여행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이제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물동량이 많아진다거나 경기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하면은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주가가 좀 떨어진 부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올라갔다 단기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네, 크게 문제시 삼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뭐 어느 한 이슈만 가지고 볼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병이 된다 그러면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거든요. 네, 부채 그 어마무시한 부채를 또 덜어낼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또 나쁜 게 아닌 게 같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합병이 되면 둘 다 윈윈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물론 독점이라는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업의 내용만 본다라면 네, 화물 부분을 떼어내고도 그만큼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가가 좀 급락세를 보이는 이유는 조금 이제 그 시장의 어떤 재료가 나타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합병이 완료가 된다라면 나쁜 소식은 아닐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합니다. 포스코하고 에코프로 시총이 한 달 사이에 무려 22조 원이나 증발했다. 이것도 참, 네, 되게 저거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네, 22조 원. 와, 22조 원이 뭐 누구의 이름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거죠. 포스코 그룹하고 에코프로 그룹의 시가총액이라고 되어 있군요. 네, 이 두 종목이 아니라, 이 포스코 그룹과 에코프로 그룹, 이 상장사의 기업들이 시총 22조 원을 날렸다. 둘이 그 포스코 그룹 계열 상장사 6개, 에코프로 계열 3개 이 기업들의 합산액이 113조 원이었다. 근데 10월 초에 비해서 22조 원 급감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야,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굉장히 많네요. 포스코하고 에코프로 두 종목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이 두 그룹에서 나온 거다라고 하더라도 22조 원이 감소했다는 것은 지금 22조 원 넘는 기업들 그게 많지 않아요. 아시죠? 네. 22조 원 넘는 기업들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정도가 날아갔다라는 것은 그렇게 큰, 네, 회사. 그러니까, 거래소, 코스피 시장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큰 대기업 하나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여파를 줬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물량을 받아내면서 2차전지 종목들을 사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10월 4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포스코 홀딩스를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327억 원어치. 돈이 근데 어디서 자꾸 나와요? 네, 돈 없다는 거 다 거짓말이죠. 돈 없다면서 돈을 계속 만들어내네. 네. 물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매수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사람들이 물타기를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주는 그런 형태로 갔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매도, 그 다음에 뭐 기관도 매도를 했겠죠. 네. 그런 식이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개인들은 2,500억을 사들였지만 외국인은 3,200억을 매도했다. 기관이 조금 받아들인 것도 있겠죠? 네, 아무튼 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간 개인들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7개가 2차전지다.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렇게 7종목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개인들 상위 순매수 상위 10종목인데 10종목 중에서 7개가 이제 2차전지였죠. 자, 이쪽인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 종목들 고스란히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인들의 매도를 개인들이 받은 것인지, 아니면은, 개인들의, 매수가 매수 때문에 외국인들이 판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정황상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팔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개인들이 그걸 받았다라고 볼 수가 밖에 없겠죠. 왜냐면 보통 이제 외국인들 개인들이 많이 몰려도 되지만 외국인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집중되는 자금들이 덩어리로 나오게 되면 주가의 변동성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산다, 판다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외국인을 추종하는 그런 자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판단해 본다라면은, 네, 분위기는, 네, 아마 외국인들의 매도를 개인들이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네. 과연 이게 근데 맞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여전히, 뭐, 업황 안 좋다, 뭐, 상황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많은 분들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역시도,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차전지의 주가가 떨어지자 개인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에 나선 것 같다.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가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2차전지를 외국인들이 대거 팔아먹고 있는 건데 그것을 받아주고 있는 개인들은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여파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2차전지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근데 이 금리하고 이거 갖다 붙인 거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네,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따라붙지 못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에코프로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이 이번에 3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대 이상으로 좋게 나왔어요. 그럼 더 많이 올라갔겠죠. 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면은 시장의 어떤 분석 툴도 좀 달라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좋아지고 있잖아. 그렇다면 문제될 게 없겠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은, 이것도 좀, 뭐, 금리 이거랑 생각하시고 좀 어거진 것 같다 보이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그 전망치 이런 것들이 하향하게 되기도 하고 부담감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작용으로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미국의 포드사라든지 그다음에 테슬라, 뭐 파나소닉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줬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실제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고공행진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에 제동이 걸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밑에서 다시 반등의 어떤 포지션을 살릴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차전지는 기술적 반등일 것 같고요. 상승이 나타나려면 뭔가 이것을 뒤집어 엎는 그런 전망이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바로 나타나기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하락이 멈추더라도 어느 일정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그런 바닥 따지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무턱대고 매수하실 이유가 지금은 없는 종목이에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금리 인상이 종결될 것이다. 실제로 종결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전반에 걸친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은 더 진행될 것 같고 내년도에 만약에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간다라면 주가는 내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상승을 좀 봤으면 좋겠군요. 아시아나의 주가 급락 이유에 대해서는 화물 부분에 대한 매각이 실제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가결이 되면서, 아시아나의 뭐라 그럴까요? 기업 가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훼손된다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팔아먹어야지만이 합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 내리는 부분일 거라 생각하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은 두 기업에게 모두 다 시너지가 되고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화물 부분을 띄어낸 것은 조금 아플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동안 또 많이 올랐던 부분 또 내렸던 부분 이거 합치게 되면 그건 쌤쌤이지 않겠나 생각하니까요. 뭐 급락에 대한 이유 굳이 찾을 거 없겠고요. 그냥 현재 시점에서는 좀 시간을 두고 합병에 대한 부분들을 더 지켜보는 전략으로 보시는 것이 좋다. 특별하게 나쁠 건 없어 보입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에서 무려 시가총액이 22조 원이나 한 달 사이에 감소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났는데 뭐 다른 건 다 둘째 치고요.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이 조금 안 좋게 나타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지만이 좋아질 거라 생각되고요. 개인들이 여전히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변동성이 계속 커지게 된다면요, 이 피해도 만만치 않은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되니까요. 이런 내용들 같이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안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락이 멈추더라도 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횡보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조심조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스타코믹스요. 네, 83페이지입니다. 예쁜 꽃밭은 갑자기 생겨난 것일까? 어두운 땅 속에서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땅을 뚫고 나와서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야 꽃을 피울 수 있다. 흔들리지 않고 피어난 꽃은 없다고 했다. 지금 당신의 계절은 꽃 피기 직전에 흔들리는 시련의 시기일 수도 있다. 참아내고 극복하라. 당신의 꽃밭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을 뿐이다. 그죠? 네. 꽃이 피는 거 보려면은 씨 뿌려놓고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 계절 지금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계속 시련이 있어요. 그 시련을 다 이겨내고 꼭, 제대로 된 성공을 거머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화끈한, 네. 금요일 좀 기대해 보고요. 대신에 많이 올라가면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유지만 하세요. 네, 매수에 대한 의견은요,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많이 올라가면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은 또 그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매 안 해도 괜찮잖아요. 주가 다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천천히 흐름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네, 오늘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